거목은 쓰러질 때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러집니다. 지금 둘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2부 순서로 명지대 특임교수 박종호 교수님과 하고 있는데요. 예고해둔 대로 2부에서는 과연 부흥을 꿈꾸는 일본 경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일본 내에서 진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근데 뭐 어쨌든 치렀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활성화될 줄 알았지만 뭐 그냥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지금 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올림픽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개최를 한 측면이 많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중간에 중단했었을 때 치러야 될 경제적 비용과 계속 감내해서 치렀을 때 경제적 비용을 비교해 봤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중단했었을 때의 데미지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중계권의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규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좌충수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죠. 일본의 총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은 뭐 본인들이 분명 앞에 함정이 있는지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걸어갔던 길이다. 저는 일단 올림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라고 말할 때 물론 여전히 경제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뭔가 좀 활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이제 좀 소외된 나라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쪽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이제 한국을 보면 일본을 우습게 생각해도 될 법한 나라로 성장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올림픽을 가지고 얘기하셨으니까 올림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88 서울올림픽 때 그때도 나고야와 서울이 경합을 벌였었거든요. 누가 올림픽을 유치하느냐 가지고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나고야 측 그 올림픽 유치단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올림픽은 저런 한국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참 저도 마음은 아픈데 망언이라고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88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모든 국가에 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 우리가 제일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린 잘 치러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88 서울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위상 차이가 컸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환율 좋을 때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어깨를 겨루는 이런 수준까지 갈 정도까지 많이 왔죠. 그래서 일본에게 우린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국뽕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일본의 활력이 떨어지는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이유가요, 우리도 활력이 떨어져 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활력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인구 구조예요. 네. 얼마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어린 소비층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투자와 소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용이 살아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왕성한 소비, 그리고 혁신적인 투자, 그리고 그것을 수반한 고용이라는 건 사실 젊은 계층이 얼마나 많으냐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커요. 제가 복잡한 경제 이론 말씀 안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결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한 칼 휘둘러 보겠다, 내가 뭐 한번 이렇게 보겠다 있었는데, 슬슬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 한계도 보이고, 제가 어떻게 이제 슬슬 노년층이 될지도 이제 보이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이 좀 스쳐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같이 뭐 새로운 물건 나왔다고 사고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 자신이나 뭐 제가 뭐 운영하는 뭐가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인 투자도 했는데, 이제는 주저하게 되죠. 괜히 나이 들어서 더 했다가 뭐 문제 생길까 봐.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데 전 국민이 장년층이 됐다? 고령층이 됐다? 국가 전반의 혁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혁신 여력이 떨어지는 것을 뭐 남의 나라 일로 보면서 우리의 경쟁국의 혁신이 떨어지는 게 우리에게 큰 반대급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 혁신이 떨어지는 가장 근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얘기를 좀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중간에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정리하고 다시 일본 얘기 좀 더 가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인구 구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일본하고 시차를 생각하면 사실은 2010년대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참 많았잖아요. 또 일본하고 딱 시간표를 보면 좀 10년대가 좀 맞는데 의외로 21년까지는 잘 버틴 셈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짜 월등히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딘 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뒤로 늦춘 것뿐이고 결국은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저희가 더 큰 경제적 침체를 경험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면 쓰던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요. 자, 그게 지금까지 잘 버틴 이유와 앞으로 크게 더 걱정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냥 좋은 일,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제가 과감히 틀려서 제가 한 5, 60대 됐었을 때, 그때 제가 짧은 식견으로 오판했네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주력 산업군을 완전히 바꿔왔어요. 뭐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라든가 화장품을 한다라든가 반도체를 했다가 디스플레이를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무쌍함이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순발력과 기민함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었고, 그게 고령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40대 중반에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유일한 민족, 50대 초반에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유일한 민족으로서 거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업군을 꼽자면 당연히 소부장입니다. 이 소부장은 대표적인 고령 친화 산업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저기 지방에 작은 어떤 공장을 가보면 거기 공장장이 여기는 사장님과 뭐 공장장 빼고 못 들어간다 막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소재 부품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노하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한 노하우로 숙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크릴판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면서 얇게 만드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3군데인데 그 기술은 어떻게 나오느냐? 특정 온도에 특정 압력에 특정 화학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면 이건 특허로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자연법칙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인은 여러 차례 수십만 번의 실험 끝에 그걸 알아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소재 부품 기계장치에서 그런 반열에 오르려면 그 물리적인 시간, 오랫동안 시험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그게 축적돼야지만 거기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모노주쿠리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장인들이 막 70살인데 50살, 60살 넘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주력 분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 분야가 그게 아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ICT, 전부 컨텐츠 이런 쪽입니다. 이거는 고령 친화 산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해성 혁신으로 기반으로 가는 이런 산업은 내가 50대쯤 되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려요. 이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언어 체계나 기술 체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판이 열리는데, 이러한 단절에서 시작되는 인더스트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그나마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장년층들이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처럼 단절이 돼버리고 사회 주축이 50대 이상이 됐는데, 그때 누가 인공지능을 하겠다,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보안 산업에 뛰어들겠다? 제가 해외 학자들하고 교우했었을 때요, 사이버 보안 관련한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40이 넘으면 그 사람 머리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자칫 지금 인구 구조가 계속 가면 산업에 큰 단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만약에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하고 다른 점 때문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은 그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올라간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제 경쟁을 잃어버릴 거니까, 그럼 수출이 잘 안 되고 만약에 그 고령화의 여파를 받게 되면 우리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럼 일본하고 똑같은 저물가
저성장 이 기조가 아니라 저성장은 뭐 같이 올지 모르지만 저물가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물가 기조에 대해서는 저성장은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거둔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요것도 예외가 미국이죠. 미국은 그 성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초고령 사회로 일본은 이미 진입했고 우리는 2025년 정도의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미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연도가 지금 추계로는 2036년이에요. 아직까지 젊은 나라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화할 연도가 자꾸 뒤로 미뤄져요. 그러니까 거기선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뭐 저성장은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물가 기조 부분의 문제인데요. 한 20, 30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의 판이 많이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저물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본의 아니게 받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장사한 거죠. 중국 덕분이에요.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저숙련 노동공들이 만든 제품들이 국내에 이렇게 깔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그 분식집에 가서 식당에서 떡볶이 하나 먹을 거 아마 8,000원, 10,000원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 뭐 본인들이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여해왔던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그러한 저가의 물건들이 공급될 수 있는 시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는 부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수산물 물가인데 그동안은 중국에서 우리가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 중국도 농산물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어디서 수급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또 역추격하는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 소니가 이제 공장까지 짓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어떤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 소비자 최종 완제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같은 그런 기간 산업들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경계는 해야겠지만 저는 좀 이제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일본 그러면 아직까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큰 나라입니다. 제가 감히 그래도 나름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무조건 우습게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 우리가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로 한 전략들을 살펴봤을 때 좀 옛날보다 빈틈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일본은 그 잃어버린 20, 30년으로 귀결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때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드웨어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그때 미국이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가격 관세 붙으니까 2배 된 거고요. 그 당시 프라자 합의 이후니까 환율까지 따지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5배 올랐다고 해야 될지 6배 올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가격이 4, 5배 올라버리니까 그 당시 어부지리를 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죠. 바로 그때 그 빈틈을 노려서 삼성을 비롯해서 그 당시 현대라든가 그 당시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 반도체는 기술력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make sense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사간 거예요.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찾아갔었을 때 가장 많이 공동성명에서 요청했던 그리고 들어갔던 내용이 새로운 밸류체인을 같이 구성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민간 우주산업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성하는데 일본이 이번에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도 지금 미국이 힘을 실어줘야 될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할 때 대만은 힘을 키워주는 게 당연히 우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다음 스테이지,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빅데이터, 뭐 IoT, 클라우드 이런 산업에서는 본인들이 밸류체인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빼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TSMC하고 일본은 벌써 발표를 했죠. TSMC가 미국에만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것만 우리가 보도가 됐지만 TSMC는 일본에 반도체 관련한 연구소를 크게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여력이 생기면 반도체 공장도 일본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중심에 놓이려는 노력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경계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저력을 좀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삼각 동맹 비슷하게 좀 움직이면 우리한테 앞으로 어쨌든 주력 산업이 반도체고 반도체 수출에 따라서 전체 수출이 영향을 받는 상태라면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뭐 걱정은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자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즘처럼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어떤 이런 첨예한 구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가 이제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 몇 달 전에 한미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게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 미국에 갔어서 간절하게 요청했던 게 화이자 대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백신 1억 회분 달라오고 올림픽 앞두고 근데 결국 만나지도 못했어요. 전화 통화만 간신히 한 걸로. 그것도 당시 현지장에서 어레인지에서. 근데 우리는 가서 모더나나 이런 데랑 MOU까지 체결하고 그렇게 왔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 공동 성명 발표할 때 중국이 싫어할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 뺐죠.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와 지정학적인 가치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 오늘 뭐 시간이 좀 짧아서 더 다른 징후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과거처럼 일본 눈치 보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좀 이제 어깨 피고 우리가 할 거는 하면서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 경쟁 상대로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같이 이제 하나의 시장을 놓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제 인구 감소의 어떤 위기를 계속해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망해가면 우리도 일본 똑같이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짐 로저스가 일본은 마치 이제 조만간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과연 일본이 짐 로저스의 말대로 미래에 계속 희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시 부활할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뭐 저도 좀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활의 큰 시그널을 읽을 것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은요, 뭐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적자였다고 해서 바로 풍지박산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거목은 쓰러질 때 이게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러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하루아침에 뭐 몇 년 뒤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짐 로저스도 큰 추계상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신 거일 뿐이고요.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일본이 뭔가 새로 시작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를 보이려는 것들이 지금 줄줄이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죠. 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부분을 크게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제학계의 뭐 학회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경제만큼 갑론을박이 많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다 다른 분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뭐 친기업적으로 해야 된다, 친노동적으로 해야 된다, 뭐 금리 올려야 된다, 아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경제학자가 똑같이 동의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지금 실업난이 이렇게 커지니까 아유 좀 사람 좀 줄어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 문제라는 건 국가 경제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큰 데미지가 입을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네요. 국가적으로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걱정도 해야 되지만 또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이기도 하니까 혹시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고민할 때 어떻게 뭘 고려해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참 투자는 또 다르죠. 남의 아픔이 나에겐 금전으로 환원될 때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아마 지금 어떠한 학자도 쉽게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됐었을 때 번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이미 일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반려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반려동물, 반려로봇뿐만 아니라 반려 관련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뭔가 사람을 보내거나 대신 대행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달리 ICT 기반으로 해주는 회사들도 늘기 시작하겠죠. 바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당분간 해결되지 않는 기미,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대안이 생겼다 하더라도 패러럴하게 같이 가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야에 주목할 만한 회사들도 찾아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박종호 교수님의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우린. 네. 간절히 틀렸으면 좋겠다. 간절히. 그러나 어쨌든 현존하는 위협이고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고요. 명지대 특임교수 박종호 교수와 함께한 박종호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설정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